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조화 균형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진짜 제 본업인 약사. 네, 그동안 계속 약사인 듯 약사 아닌 듯 약사 같은 이상한 말만 했는데 정말 사실 저는 약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온갖 종류의 약을 다 만지고 사는데요. 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제 약이 예전에는 뭐 이것만 먹으면 금방 낫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겪어보니까 약이라는 건 좀 거들뿐 이런 말 있잖아요. 직접 하진 않고 거들뿐. 그러니까 좀 도와주는 정도지.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좀 이 항생 능력이 더 있어야 되겠다. 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래서 약을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럼 그 전에 우리 약사님이니까 저희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할 때 약을 잘못 먹으면 이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냥 약이면 뭔가를 고치는 건데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밥도 적게 먹으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굶어 죽는 사람한테 밥은 약이 되지만 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네. 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뭐 양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양은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있고 약이 있는 거지 약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약을 먹으면 질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 몸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약은 독이다 하면서 한 알의 약도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두 분 다 극단적인 거죠. 약은 꼭 필요할 때. 네. 그 필요는 내가 필요할 때죠. 옆집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약이고 내가 필요 없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이라는 거는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요, 사실은 내 몸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약은 짝퉁입니다. 짝퉁? 네. 진짜 명품은 내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오. 내 몸에서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짝퉁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짝퉁으로 언제까지 가겠어요? 일시적으로 약의 힘을 빌어서 몸의 균형을 찾고요. 진짜는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 그랬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글자? 코티솔. 맞습니다. 네.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요. 쥐어짜다가 너무 쥐어짜버리면 몸에 안 나와버려요. 코티솔이.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몸에서 고갈되어진 코티솔을 약으로 넣어주는 게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아, 스트레이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이 스테로이드는 안약에도 들어가고 네. 입안이 헐었을 때 연고에도 들어가고 네. 피부 질환에도 들어가고 관절염에 염증 두드러기 이런 거 났을 때도 넣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즉 코티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이 사라진다면 내 몸에 내 몸이 지금 스테로이드를 못 만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 코티솔을 만들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 들으셨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자, 이렇게 약이라는 것은 몸에 부족한 물질을 대신 넣어주거나 또는 몸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오를 때 있잖아요. 네. 혈압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생존 때문이잖아요. 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생존 때문인데 예. 뇌에서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이 부족하니까 심장이 압을 올려서라도 뇌에 혈액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이 너무 커지면 어때요? 풍선을 계속 불면 터지죠.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혈압이 계속 높으면 터질 수가 있기 혈관이 때문에 터지는구나.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혈압약입니다. 이렇게 또 약은 어떤 일을 또 하냐? 내 몸이 할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네. 음식을 먹으면 뭘 해야 되죠?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시켜야 돼요. 네. 내 몸에서 효소들이 나와서 얘네들을 다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내 몸의 소화 요소는 요만큼인데 음식을 이만큼 먹었어요. 아하. 어떻게 해요? 몸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소화제를 먹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신을 하는 게 덕이었잖아요. 네, 아이를 맞습니다. 많이 낳을수록. 네. 그러나 요즘의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동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피임은 어떤 원리냐면 뇌를 속이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피임약의 원리는 마치 내가 임신한 것처럼 뇌에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머. 그래서 임신이 된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이라는 것은 몸이 못 만들어내는 물질을 넣어주거나 네. 몸이 지나치게 과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몸이 할 일을 대신해주거나 몸을 속이거나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다 몸이 원래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네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이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데 그때 잠깐 못할 때 약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약을 사용하실 때 부작용에 노출되는 확률이 매우 줄어듭니다.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약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 성분이 우리 몸에서 자가로 만들어낸 거랑 그렇게 대체가 될 정도로 비슷한가요? 몸에서 네, 직접 많이 만드는 게 더 비슷한 좋은 거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몸에서 필요한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보고 그와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화제는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한 거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네. 어. 신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약이 왜 부작용이 날까요? 약이 왜 의존성이 생길까요? 약이 왜 내성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몸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몸이 너무 할 일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요, 할 일이 너무 엄마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애기 공부도 가르쳐야죠. 일해야죠. 일도 해야죠. 네. 뭐 방송도 네. 해야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네. 김치를 담는 것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주시는 분이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분이 10년을 담아주시다 보니까 저는 어때요? 김치를 못 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의존하게 돼서. 네, 몸이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해주면 그냥 그분에게 의존하게 돼요. 의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소화도 시켜야죠. 잠도 자야죠. 피부도 재생해야죠. 혈압도 올려야죠. 순환도 시키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이 들어와서 좀 도와주면 그냥 하기를 바래요. 그게 바로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을 먹게 되면 의존성에 생겨서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 몸은요, 너무 적응을 잘해요. 와. 예를 들어서 팔이 하나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고로. 네. 그러면 이쪽 팔이 할 일을 이쪽 팔이 다 하게 됩니다. 네. 적응을 한단 말이죠. 네. 이가 없으면요, 잇몸으로 씻게 돼 있어요. 아, 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몸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약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약하고 나하고 한 몸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려요. 네. 이제 내 식구니까 더 이상. 투입 때도 잘 모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몸을 계속 보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단 약국에서 사면 전문의약품이고 편의점에서 사면 일반의약품. 그 전문의약품은 뭔가 그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일반 의약품은 그냥 편하게 약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전문의약품은 전문가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처방이라고 하면 처방전. 처방전. 처방전 서식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서식 없이
전문가인 약사에게 구할 수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약과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나라에서 엄격하게 구분을 했을까요? 뭔가- 전문의약품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문의약품일수록 부작용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전문의약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은 모두 다 부작용이 있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 가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두통제나 뭐 이제 소화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처방이 없이도 살 수 일반 의약품? 있지만 예. 일반 의약품 역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의약품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거고 전문 의약품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복용을 했다가는 부작용에 노출되어서 위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전문의약품은 웬만하면은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을 줄이려면 약품을 줄여나가는 게 좋죠. 약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약하고 헤어질 수가 있죠. 네. 무조건 약만 드시고 계시면 약은 늘어날 수밖에. 맞아요. 네. 40살이 넘어가면서 네. 친구분들이 1명, 2명 약을 하나씩 처방을 받을 겁니다. 저 정말 이 나이란 게 무시 못하는 게 39세까지 펄펄 날았거든요. 아 정말요? 40세 되는 날 1월 1일 아침부터 못 일어나겠더라고 몸이. 뭔가 찌뿌둥하고 허리가 아프고 진통제를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혈압약을 감기약처럼 일주일 먹나요? 아니요. 아니,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네. 먹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관리를 체중 관리나 식단 관리하지 않으면 혈압약은 10년, 20년, 30년을 먹게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당장 혈압약을 금방 먹었을 때 부작용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노출됐을 때의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살 때부터 혈압약을 드신다고 해보세요. 지금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잖아요. 와, 60년. 그러면은 80살 때까지만 복용한다고 40년을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는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에 노출되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더 많은 약의 늪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혈압약이라고 해서 어떤 혈압 상담을 오셨을 때 어떤 혈압약을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약 드시는지 몰라요. 제품명도 모르고 어떻게 나의 혈압을 조절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네. 대부분 이렇게 말하세요. 제일 순한 거라고 했는데요. 하얗고 찔쭉한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환자분의 예를 들게요. 이 환자분이 혈압약을 드신 지 몇 년 노출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발목이 너무 붓는 거예요. 네. 발목이 너무 부으니까 온 병원을 다 간 거예요. 왜 그러는지 뭐 루마티스 내과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다 갔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러다 어떻게 저한테 왔는데 그 약의 부작용 중에 부종이 있을 수가 있는 걸 제가 찾아낸 거죠. 약의 부작용. 예, 그래서 이 혈압약을 드시지 마시고 다른 혈압약으로 바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리 부종이 네.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어허. 몇 개월을 고생하셨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복용하시는 혈압약이 어떤 것을 아셔야 이게 약 때문에 생긴 질환인지 새로 생긴 질환인지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혈압을 조절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교감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압을 내리는 약이 있어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혈압이 오르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네.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혈압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면서 심장도 막 두근거리고 이럴 때 의사 선생님이 교감신경 조절제를 드리거든요. 네. 자, 이런 교감신경 조절제를 드시다 보면 그 원치 않는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체중이. 왜냐하면 살이 좀 빠지려면 약간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예.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살이 빠지지 잘 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교감신경이 살짝 항진이 되어 운동하기도 편하고 땀도 잘 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교감신경 조절제를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몸에 살이 찌는 쪽으로 호르몬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현상을 모르면 갑자기 살이 찌는 거에서 당황을 하면서 비만 클리닉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이 약을 불러요. 그러면 그러네. 비만 클리닉에서는 살을 빼게 빼는 하려고 약을 또 또 교감신경 흥분시키고 그럼 아이고야. 또 혈압이 오르고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고 악순환. 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돈을 막 쓰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약을 복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전문의약품이라 부작용이 있으니까 나쁜 약입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간혹 제가 전문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나쁜 약을 왜 처방을 내? 막 이러면서 맞아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야 사니까 처방을 낸 거예요. 네.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판단을 했을 때 의사가 이 사람은 부작용이 있어도 이거를 복용을 해야만 생존에 유리해 하면 내는 거기 때문에 먹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시고 또 의사한테 가가지고 왜 이런 약을 냈냐고 무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용하는 약이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대처할 수 있게 미리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고 계시라는 거지 먹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또 혈압약에 어떤 약이 있냐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액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혈압약 중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오. 이렇게 이완을 시키는 약들이. 그러면 혈액이 잘 가서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혈관을 조절하다 보니 이 혈관이 우리 몸에 지구 2바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심장 쪽의 혈관만 조절하면 좋은데 약이라는 것이 짝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맞는 것보다 명확하게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면 홍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목이 빨개지죠. 근데 내가 먹는 혈압약이 내 얼굴을 빨갛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또는 잇몸을 불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네. 그런데 이 약 때문인 것을 인지를 하면 그거를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지가 안 되면 안면 홍조가 갱년기 때문인가? 갱년기 치료하고 잇몸이 불어났네? 잇몸 수술하고. 그리고 혈압약 중에 혈액량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적당한 소금이 체액을 충분히 채워주니까 적당히 드시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싱겁게 드세요. 싱겁게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죠. 네. 그 이유는 제가 말한 거 원리가 똑같아요. 혈액이 적당히 있어야 흐르는데 너무 소금을 적게 드시면 우리 몸에 가뭄이 일어나서 체액이 부족해지니까 적당히 드시라고 하는데 너무 짜게 드시면 어때요? 이번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이 범람을 혈액이 너무 많아버리면 혈압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떤 혈압약은 몸속에 있는 혈액을 좀 뺍니다. 오히려 물을 빼요. 물을 빼다 보니 혈액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조절이 돼요. 자, 이러다 보니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하, 큰일 나는데. 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탁 취하기가 힘들어요. 왜? 짝퉁이니까. 네. 그래서 내 몸이 스스로 식이요법, 심리치료만 하면서 운동요법 해서 스스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로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 어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혈압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는 걸 인지를 하시고 혈압약의 용량을 의사하고 상의해서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기가 허하구나 이러면서 보약을 또 막 드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약이 또 혈압을 올릴 수가 올리지. 있어요. 그러면 혈압이 또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혈압약이 또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당뇨도 어떤 약 드시냐고 하면 대부분 몰라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서 당이 조절이 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작용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당뇨는 인슐린이라는 거 다 떠오르시죠? 네. 자, 인슐린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근데 약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드시지 않을 때는 약을 빼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어. 내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이 오르잖아요. 그걸 예.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먹는 건데 예. 음식이 없는데 인슐린이 계속 나와? 그럼 어때요? 저혈당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저혈당을 유발하는지 유발하지 않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저혈당은 위험해요. 여러분들 고혈당이 위험할까요? 저혈당이 위험할까요? 저혈당이요. 저혈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와버리면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뇌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오히려 사탕을 응급으로 넣어가지고 다니죠. 네, 맞아요. 저혈당 올까봐. 네, 근데 내가 먹는 약이 저혈당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알면 그런 일을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조절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또 드시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비타민 B12라는 아주 중요한 적혈구를 생성할 때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흡수되는 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지러운데 얼굴이 노랗게 돼요. 그리고 손발이 저려요. 어머. 아이고야. 네. 상담하다 보면 이 약으로 인해서 그걸 드럭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약으로 인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오. 이 약 때문인 것을 인지하면 훨씬 빨리 대처가 빨랐죠. 그러네요. 당이 흡수되게 하는 걸 방지하는 약도 있고 당이 빨리 몸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약도 있어요. 오. 한 환자분 같은 경우 당이 배설되는 약, 당을 소변으로 빨리 빼니까 소변에 당이 많아지면 소변이 달아지겠죠. 네. 자, 단 곳에는 균들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질염에 걸리는 거예요. 아. 생식기에 염증이. 네. 산부인과를 계속 다녀도 안 나으시니까 상담을 하신 거죠. 그래서 드시는 약을 쫙 이렇게 봤더니 예. 당뇨약에 포도당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칸디다균이 증식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질염 치료제를 먹어도 안 낫지. 이 약 때문에 계속 이러게 돼. 이 약을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바꿔야죠. 네. 이런 식으로 약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반드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걸 반드시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지금 몇 번을 네. 네. 2번, 3번 네. 강조를 합니다.